안녕하세요. 전쟁을 부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사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대포와 화승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흔히 중국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3대 발명품은 바로 화약과 나침반 그리고 종인데요. 8세기부터 중국에서 군사무기로 활용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흔히 화약을 처음 만든 것은 중국의 연금술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약을 만들게 되었고, 이 화약이 송나라 때부터는 국가를 보호하는 군사 무기로 활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중국에서 만들었던 국가의 발명품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실제로는 국가에서는 기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에는 14세기쯤 최무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약이 만드는 방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으로 화약이 전래된 것은 보통 13세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화약이 전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코 폴로는 원래 베네치아의 상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숙부와 더불어서 실제로는 베네치아를 떠나서 중국으로 여행을 했고, 중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당시 중국의 몽골 제국의 칸이었던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아서 10년 이상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살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중국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당시 마르코 폴로가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갔을 때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었고, 마르코 폴로는 전쟁 포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와 그때 같이 감옥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작가였는데, 마르코 폴로가 자신이 중국에서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작가가 대필해서 나온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입니다. 실제로 이 동방견문록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로, 특히 중국으로 가려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콜럼버스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 중국에서 더 나아가서 일본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과 은이 있으니 그 금과 은을 가져와서 유럽에서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탐험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지도는 바로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13세기 이후에 유럽으로 화약이 전파된 이후로 14세기 초에는 화포라고 불리는 일종의 대포가 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15세기 이후 화포의 위력이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화포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메흐메트의 대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파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포가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성벽, 이전에 공성망치가 성벽을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14, 15세기에는 결국 화약과 대포가 성벽을 파괴하고 실제로 군대가 진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진로를 만들어주는 무기로 활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화포가 결국은 먼 거리에서 혹은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어서 성을 파괴하고 성벽을 파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포가 보통은 공용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무기였다면 15세기 후반이 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인 화승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화승총은 앞부분은 철로 만들어지고 뒷부분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서로 결합한 것인 건데요. 이 앞부분에 철로 만들어진 총구에 화약과 탄환을 장전해서 쏠 수 있는 총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포와 화승총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특히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군대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오랫동안 지중해 교역에서 제외되었었고, 특히나 이슬람 제국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새로운 신학로를 개척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혹은 아메리카로 가는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항해로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박에 대포를 장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개량형 선박들을 개조하기 시작했고, 화승총을 가지고 실제로는 아메리카 여러 제국들을 몰락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화승총이 바로 저런 형태로 생긴 긴 총입니다.
앞부리가 굉장히 길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앞부리의 끝에 실제로 화약을 장전해서 저런 것들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협하는, 그래서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 가운데에는 나무로 된 긴 막대기에서 불이 나는 그런 어떤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실제로 화승총이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무기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포와 화승총으로 장착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군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사이의 식민지 분쟁 때문에 결국 교황이 테르도시아스 조약으로 인해서 결국 아메리카를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분할시키기 시작하고,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의 서쪽 지역은 스페인으로, 그리고 동쪽 지역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는 지역들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는 지역들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아메리카로 진출해서 실제로 이들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화약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화약이 어떻게 아메리카 식민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